100년 전 상하이의 밤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넌사인이 황푸강을 수놓고 서구의 신사들과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눈부신 도시의 풍경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에서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좁고 습한 골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보잘것없는 붉은 벽돌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집 안에 한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919년 4월 11일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망명객들이 모여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모습은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번듯한 영토 하나 없이 남의 땅 한복판에서 국가의 간판을 내걸어야 했던 이들의 현실은 가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제 도시였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그곳은 지독한 셋방살이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상하이 마당로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 3층짜리 청사는 당시의 흔한 협소주택이었습니다. 폭이 어찌나 좁은지 성인 남성 몇 명이 어깨를 맞대면 복도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는 식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회의실이 뒤섞여 있었고 3층은 제대로 눕기도 힘든 좁은 침실로 쓰였습니다. 옆집의 말소리가 담장을 넘어 다 들리는 이 낡은 연립주택에서 한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독립의 전략이 짜였다는 사실이 상상이 가십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비루한 망명객들의 집단이라며 손가락질했죠. 실제로 당시 정부 요인들은 오늘 점심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노점에서 파는 값싼 국수 한 그릇을 대여섯 명이 나누어 먹으며 허기를 달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몸은 남의 나라 새방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되찾을 조국의 강토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기막힌 동거가 어떻게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일본 순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독립운동가들을 사냥하던 그 시절에 왜 굳이 상하이의 비좁은 골목에 둥지를 튼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눈물겨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여러 강대국이 땅을 나누어 직접 통치하던 조계지라는 특수한 구역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시정부가 선택한 곳은 바로 프랑스 조계지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프랑스 법이 지배하는 이 땅에는 일본 경찰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이 총을 들고 추격해 오다가도 프랑스 경찰의 눈치를 보며 경계선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서구 열강의 자존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독립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는 공짜였을까요? 안타깝게도 프랑스 정부는 우리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매달 집세를 내지 못해 프랑스인 집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혹여나 프랑스 경찰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부리는 객기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이 전 세계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입니다. 청사 문만 열고 나가면 일본의 밀정과 첩자들이 쥐새끼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언제 뒷덜미가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김구와 안창호 같은 지도자들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너지면 조국의 이름도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던 그 가난한 청사는 그렇게 거대한 제국 일본에 맞서는 가장 작지만 가장 단단한 요새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뼈아픈 농담이 돌았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길거리의 거지들보다 형편이 못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 선생이나 국무령이었던 김구 선생조차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요인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워 모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보는 그 근엄한 표정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구멍난 신발을 신고 홑겹 옷 하나로 상하이의 매서운 칼바람을 견뎠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 조직은 흔들렸고 내부에서는 이게 무슨 정부냐며 차라리 다 때려치우자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슬픈 것은 독립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희생되어야 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아내 최준예 여사는 상하이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양실조와 병매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김구 선생은 나라를 위해 청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장례비조차 없어 동지들이 푼돈을 모아야 했던 그 차가운 현실은 임시정부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말해줍니다. 화려한 독립의 역사는 이토록 퀴퀴하고 배고픈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상하이 청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독립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를 두고 지도자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서구 열강의 도움을 받자는 쪽과 당장이라도 무장투쟁을 벌여 일본의 심장을 쏴야 한다는 쪽이 좁은 청사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옆방의 말소리가 다 들리는 그 비좁은 건물 안에서 고성과 책상 뒤엎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많은 인재가 정부를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한때 수백 명에 달했던 요인들은 불과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고 청사는 유령 건물처럼 휑해졌습니다. 문을 열어도 반겨주는 이가 없고 집세는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정부. 이름만 정부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망명객들의 사랑방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갈 때 이 텅 빈 청사를 끝까지 지키며 먼지를 닦아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부의 수반이라 부르기보다 청사의 문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김구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청사의 문을 매일 아침 열고 저녁이면 빗장을 걸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어쩌다 들어오는 적은 성금마저도 동지들의 집세를 내는 데 쓰고 나면 그의 손에는 단돈 몇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상하이 거리의 불황자와 다를 바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일본 밀정들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 그를 비웃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정부를 포기하고 투항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점잖은 외교나 말뿐인 성명서로는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펜이 아니라 칼을 들어야 할 때라고 결단했습니다. 죽어가는 임시정부에 다시 피를 돌게 하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끝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조직, 한인애국단을 결성합니다. 무너져가는 정부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세울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동경에서 건너온 한 청년이 청사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이봉창이었습니다. 일본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김구는 처음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끈앞풀이 아닐까 생각했지요. 하지만 청년의 눈빛을 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구는 자신이 아끼던 시계와 소중한 자금을 털어 이봉창에게 폭탄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일본 천황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이 투척되었습니다. 비록 시해는 실패했지만 그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위대한 반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봉창의 의거 소식에 고무된 또 다른 청년, 윤봉길이 상하이로 찾아옵니다. 거사를 앞두고 김구와 윤봉길 두 남자는 좁은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눴습니다. 윤봉길은 자신의 새 시계를 김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낡은 시계와 바꿔주십시오. 낡은 시계를 건네받은 김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울려 퍼진 거대한 폭음은 단순히 일본 장성들을 쓰러뜨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외친 포효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고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분노한 일본군은 상하이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독립운동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조개지조차 더 이상 이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김구 선생의 머리에 당시 돈 60만 원을 걸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나라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내건 셈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든 마당노 청사를 뒤로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독립의 심장 역할을 했던 그 낡은 붉은 벽돌집은 그렇게 주인 없는 빈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다행히 중국의 지도자 장가해석이 이 사건에 감동하여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는 찬사는 곧 거액의 자금 지원과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에서 집세를 걱정하던 망명 정부가 이제 중국 대륙을 무대로 하는 당당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홍구공원의 폭탄은 청사를 잃게 했지만 대신 독립이라는 더 큰 희망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임시정부는 건물이 아니라 보따리 속에 있었습니다. 요인들과 그 가족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거대한 중국 대륙을 떠도는 유랑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거리만 무려 8,000km에 달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기차 칸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낯선 중국인의 집 다락방에서 공문을 찍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배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어느 날은 산속 동굴에서 독립을 논했습니다. 이 처절한 도망길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임시정부 식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길가에 떨어진 곡식 나타를 주워 먹으면서도 태극기와 정부의 인장만큼은 품 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뺏기고 땅을 뺏겨도 정신만큼은 결코 뺏길 수 없다는 지독한 고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길 위에서 태어났고 노인들은 길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8터신 킬로미터의 고난을 버티게 한 힘은 바로 그 결연한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쫓기는 자들의 정부였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940년 기나긴 유랑 끝에 임시정부가 도착한 곳은 안개의 도시 중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청사를 다시 마련하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단순히 숨어 지내는 망명객이 아니라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정규군,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상하이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우리 군대는 인도와 버마 전선까지 파견되어 용맹을 떨쳤습니다. 미국 전략정보국과 손을 잡고 한반도 진입작전인 독수리 작전을 준비하며 승리의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으로의 진격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빛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기뻐하기보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땅을 밟고 승리를 쟁취하기 직전에 일본이 먼저 항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권 없는 국가의 서러움은 해방의 순간에도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승전국의 지도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국 땅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상하이 마당로 28호, 그 좁고 낡은 붉은 벽돌집 앞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듭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김구 선생이 앉았던 낡은 책상을 마주하면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집니다. 100년 전 그곳에서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독립을 설계했던 이들의 숨결이 여전히 벽면 곳곳에 스며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승리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승리가 아니라 견딤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들이 남의 나라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서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그 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역사의 가장 뜨거웠던 심장으로 박동하고 있습니다.